사장님, 이거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날 오전 검은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제 QR코드 스탠드를 건네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았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수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순을 넘긴 나이에 30년 넘게 시청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에요. 디지털 시대라며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죠. 아버님, 이거 주소가 달라요? 단 한 글자, 고작 한 글자 차이였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성철입니다. 올해 63이고요.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간 건 29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줄곧 민원실만 지켰죠. 매일 수백 명의 시민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 박 주무관님 하며 반갑게 인사하는 분들도 많았죠. 그렇게 30해가 넘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두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때가 돼도 민원실 동료들과 함께 밥 먹을 일이 없었죠.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작은 가게 하나 해볼까 해요. 준혁이는 35살로 IT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이 다시 뜨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고요. 며느리 서연이도 거들었죠. 제가 예전에 은행 다녔잖아요. 정산이나 회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사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할 일이 생긴다는 게 좋았어요. 손주들 용돈도 벌 수 있고 무료하게 집에만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는 인천의 한 전통시장을 알아봤습니다. 구월동 쪽에 있는 오래된 시장이었어요. 그곳에 작은 점포 하나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준혁이가 발품을 팔아 찾아낸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유동인구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요. 우리는 그 점포를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권리금도 그리 높지 않았고요. 이 정도면 할만하겠네. 아내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어요. 퇴직금 중 일부를 점포 계약에 쓰고 나머지로 가게를 꾸몄습니다. 간단한 반찬과 잡화를 파는 가게로 정했어요. 아내는가 직접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팔기로 했고 저는 시장에서 떼온 물건들을 진열했죠. 며느리 서연이는 SNS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중요해요. 서연이가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올라갔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댓글도 달리고 좋아요도 늘었습니다. 오픈하는 날 아침은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설레기도 했죠. 간판을 달고 문을 여는 순간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몇 분 오셨어요. 아내는가 만든 깍두기를 시식해 보시더니 맛있네요 하며 사가셨죠. 그날 하루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산 장아찌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죠.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고 저는 시장을 돌며 물건을 떼어왔습니다. 준혁이는 퇴근 후 가게에 들러 정산을 도와줬고 서연이는 포장과 홍보를 맡았어요.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QR코드 결제 시스템 한번 써볼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뭔데?
준혁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설명했죠. 요즘 손님들이 현금 잘 안 들고 다녀요. 카드도 수수료가 나가고요. QR코드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만든 거예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은행 다닐 때도 QR 결제 많이 권장했어요. 편하고 안전하대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평생 서툴렀거든요. 민원실에서도 컴퓨터 업무는 늘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직접 세팅해 준다고 하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요즘 시대에 나만 뒤처질 순 없지. 그렇게 우리 가게에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작은 스탠드에 코드가 인쇄돼 있었고 손님들은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됐어요. 준혁이가 말했죠. 아버지, 이제 띵 소리 들리면 돈 들어온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손님이 코드를 찍을 때마다 띵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QR코드가 생긴 뒤로 가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손님들도 금세 익숙해졌어요. 여기 제로페이 돼요? 젊은 손님들이 물어봤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네, 편하게 찍으세요. 그러면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QR 스탠드를 향했습니다. 띵 소리가 울렸고 저는 그 소리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그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마치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현금 내는 손님보다 QR로 결제하는 손님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아내는가 말했죠. 요즘 손님들 지갑도 안 들고 다니네. 정말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와서 물건 고르고 찍고 가는 거예요. 저는 준혁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돈 들어오는 거 맞지? 준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매일 정산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 서연이도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죠. 보세요. 여기. 입금 내역 다 찍혀 있어요. 정확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 무렵 옆 가게 사장님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박 형님네는 요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제가 물었죠.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띵띵 소리 나는 거 보니까요. 우리는 현금만 받는데. 형님네는 세련됐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펴졌어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죠.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 좀 꼼꼼하고 시대를 따라간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른 가게 사장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박 주무관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볼까 하는데 저는 준혁이에게 배운 대로 설명했죠. 아들이 해줬는데 그냥 스탠드 하나 세워두면 돼요. 손님이 알아서 찍어요. 그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박 형님은 다르네. 자식도 잘 키우셨어.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그랬어요. 사장님, 여기 QR 되니까 너무 좋아요.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되고. 한 손님은 친구에게 말했죠. 여기 할머니 반찬 맛있어. 그리고 결제도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흐뭇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준혁이가 정산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 매출 괜찮아요. QR 결제가 전체의 70% 정도 돼요. 70%라니 거의 대부분이 QR로 결제한다는 얘기였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서연이가 덧붙였어요. 요즘 트렌드예요.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어요.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돈이 그 작은 거 하나로 들어온다는데.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준혁이가 매일 확인하잖아. 걱정 마. 사실 저는 QR 스탠드를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팅해 준 거니까 믿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 열 때 스탠드를 카운터에 올려두고 저녁에 문 닫을 때 서랍에 넣는 게 전부였죠. 혹시 코드가 찢어졌나? 먼지가 안 잤나 정도만 확인했어요. 그마저도 대충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들이 해줬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게 제 생각이었죠. 어느 날 시장 상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QR 결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현금 안 써요. QR 결제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른 사장님들이 관심을 보였죠. 박 주무관님,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마치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냥 앱 하나 깔고 코드 출력해서 세워두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해준 대로만 쓰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요즘 잘 되는 것 같아. 손님들도 많고. QR 결제도 편하고. 아내는 빨래를 개며 대답했죠. 그래도 너무 방심하지는 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방심이야. 아들이 다 확인한다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는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 좋았어요. 이대로만 가면 다음 달엔 수익 더 늘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 수고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퇴직하고 뭐 할까 걱정했는데 이것도 괜찮네. 천장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뭔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보던 그 QR 스탠드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 있었다는 걸요. 띵 소리가 울릴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손님도, 저도, 준혁이도, 서연이도요. 우리는 그저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 달콤한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흐렸고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7시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QR 스탠드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물건들을 정리했죠. 아내는 집에서 반찬을 더 만들어 오기로 했고 그날은 제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회사에 출근했고 서연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올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 겁니다. 손님이 몇 분 오셨다 가셨고 저는 뒤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죠. 30살쯤 돼 보였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요즘은 마스크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지만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물건을 보는 것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반찬을 보는 것도 아니고 차파를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게 안을 훑어보는 느낌이었죠. 카운터 쪽을 유독 오래 봤습니다. 제 QR 스탠드가 놓인 곳이었어요. 저는 뭐 찾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카운터 쪽을 찍는 것 같았어요. 저기요, 손님? 제가 다시 불렀지만 그 사람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혼잣말을 하고 다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비닐봉지 같은 게 보였죠. 저는 또 오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제 QR 스탠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바람에 날아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네? 이게요? 제 QR 스탠드는 분명 카운터 위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스탠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쓰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밖에 떨어져 있길래 주우려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바람이 불긴 했지만 제 스탠드가 날아갔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들고 온 게 제 거랑 똑같아 보였어요. 코드도 인쇄돼 있고 색깔도 같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스탠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있던 제 스탠드를 보니 살짝 기울어져 있었어요. 아, 이게 날아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주워온 걸 카운터에 올려놓고 기존 스탠드는 서랍에 넣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손님, 제가 거듭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새로 받은 스탠드를 다시 봤어요. 제 거랑 똑같아 보였습니다. 코드도 선명하고 깨끗했죠. 친절한 사람도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손님이 몇 분 더 오셨습니다. QR코드를 찍는 분도 있었죠. 띵 소리가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서연이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손님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아까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QR 스탠드 날아갔다고 주워다 줬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날아갔어요? 어디로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글쎄, 바람에 날아갔나 봐. 근데 친절하게 주워다 줬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그거 확실히 우리 거 맞아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가리키며 말했죠. 그럼 똑같잖아. 코드도 있고. 서연이는 스탠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말고 스마트폰을 꺼냈죠. 한번 찍어볼게요. 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결제창이 떴어요. 아, 잘 되네요. 서연이가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는 주소까지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그저 결제창이 뜨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띵 소리만 나면 다 괜찮은 거라고 믿었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 준혁이가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 어떠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죠. 괜찮았어. 손님 꽤 왔어. 준혁이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날도 QR 결제가 많았어요. 띵 소리가 10번도 넘게 들렸었거든요. 좋네요. 아버지, 준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는 에게 말했어요.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누가 우리 QR 스탠드 주워다 줬대?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날아간 걸 주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친절한 사람도 있더라고. 아내는 뭔가 말하려다 말았어요. 그냥 그래요 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는 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QR 스탠드가 바뀌었다는 걸, 그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라는 걸, 그 순간부터 우리 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그 남자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던 제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 2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손님들이 오셨고 물건이 팔렸고 QR 소리도 계속 울렸죠. 저는 여전히 아무 의심 없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준혁이는 매일 저녁 들러서 장부를 확인했고 서연이는 SNS 홍보를 계속했어요. 아내는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준혁이가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매출이 좀 적네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래? 손님은 많이 왔는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손님은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았어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늘었고 QR 결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띵 소리가 하루에 15번도 넘게 들렸어요. 이상하네. 손님은 많은데 입금이 적어요. 준혁이가 통장 내역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닐까? 가끔 그런다며?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며칠 더 지켜보죠. 우리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볼 줄도 몰랐어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건 준혁이가 알아서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손님은 늘어났는데 입금은 오히려 줄었죠. 서연이가 장부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진짜 이상해요. 제가 계산한 거랑 통장이랑 차이가 너무 커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차이 나는데? 서연이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요. 손님은 2배 늘었는데 입금은 반으로 줄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준혁이도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아버지, 제가 QR 결제 내역 확인해 볼게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결제 앱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상한데요? 여기는 입금 내역이 제대로 안 뜨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이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결제는 됐다고 나오는데 우리 계좌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가게 뒤편 작은 사무 공간에 모였습니다. 준혁이, 서연이,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장부와 통장을 펼쳐놓고 대조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손님은 분명히 많았고 QR 결제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턱없이 적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QR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준혁이가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는 카운터에 놓인 QR 스탠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스캔했습니다. 결제창이 떴죠. 처음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로고도 있고 버튼도 있고 색깔도 우리가 쓰던 거랑 똑같았어요. 하지만 준혁이가 화면을 확대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준혁이는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주소를 보세요. 저는 작은 글씨를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영어와 숫자가 섞여 있었죠.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쓰는 주소는 제로페이 KR인데 이건 제로페이 코라예요. 준혁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가 다른데? 준혁이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이트예요. 이건 가짜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짜? 서연이도 스탠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로고까지 똑같아요. 준혁이가 서랍을 뒤지더니 뭔가 꺼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쓰던 스탠드 여기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그날 서랍에 넣어둔 원래 스탠드였어요. 준혁이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색깔도 크기도 글씨체도 모두 똑같았죠. 하지만 준혁이가 두 개를 스캔해보니 주소가 달랐습니다. 원래 스탠드는 제로페이 KR이었고 지금 쓰던 건 제로페이 코라였어요. 단 한 글자 차이였습니다. 누가 바꿔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날 검은 모자 쓴 남자였습니다. 혹시 저는 그날 일을 이야기했어요. 바람에 날아갔다며 스탠드를 가져다 준 남자 말입니다. 준혁이와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그게 언제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죠. 2주 전쯤? 준혁이가 장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입금이 이상해진 거예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랐어요. 그럼 지난 2주 동안 네, 그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이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얼마나 되는데? 서연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수천만 원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수천만 원이라니? 제가 평생 모은 돈이, 퇴직금으로 받은 소중한 돈이 단 2주 만에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QR코드 하나 때문에, 제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든 그 작은 스탠드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옆에서 아내는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이루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준혁이와 함께요.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QR코드가 바뀌어서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후에 나왔어요. 손님, 이거 명세서인데요. 직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지난 3주간의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준혁이가 계산기를 두드렸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얼마 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천만 원, 제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가게를 차리고 물건을 떼고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 전부가 사라진 거예요.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죠.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은행을 나왔어요. 바로 근처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는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QR코드가 바뀐 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준혁이가 대답했죠. 3주 전쯤이요. 검은 모자 쓴 남자가 스탠드를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요. 전국적으로요.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대포 통장을 쓰거든요. 돈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빼내요. 게다가 해외 서버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돌려받기는요? 제가 또 물었죠.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건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0해 넘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민원 응대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파출소를 나와 준혁이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서로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제가 QR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 잘못이었다고? 내가 너무 방심했다고? 디지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했던 게 화근이었다고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했던 게 독이 됐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너무 쉽게 본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는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아내는을 보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제가 힘없이 불렀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가 대신 말했죠. 할머니. 거의 3천만 원이에요.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녀가 우는지 안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 아내는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그 목소리엔 원망도 없었고 화도 없었어요. 그저 막막함만 있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천만 원은 우리 노후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다고 했어요. 정말로 검은 모자 쓴 남자가 찍혀 있었답니다. 하지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고 키나 체격만 대충 알 수 있었죠. 이 정도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전국에 50건도 넘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준혁이가 물었죠. 범인을 잡으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현금화됐을 겁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간은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QR 스탠드를 보는 것도 싫었고 손님을 대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고 준혁이는 회사에 갔다가 늦게 퇴근했어요. 서연이도 아이를 돌보며 조용히 지냈죠. 우리 집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검은 모자 쓴 남자가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든 그 순간이 끊임없이 재생됐죠.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3천만 원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서른해였고 아내는의 전략이었고 우리의 노후였어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한번 가보자던 계획이었죠. 그 모든 게 QR코드 하나에 사라진 겁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아내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저는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바로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가게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얼굴로 손님을 봐. 준혁이가 말했죠.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심했던 게 맞았어요. 디지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쓴 게 잘못이었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왔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아내는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가 나와 말했죠. 아버님, 할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내는가 준비한 저녁이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밥은 김이 피어올랐고 국은 뜨거웠지만 식탁은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준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 잘못입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QR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대충 넘어갔어요. 매일 정산만 하고 스탠드는 한 번도 확인 안 했어요. 서연이가 거들었죠. 저도요. 그날 스캔했을 때 주소까지 봤어야 하는데 결제창만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 스탠드를 받아든 게 문제였어. 의심 한 번 안 하고 그냥 받았잖아. 아내는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은 식어갔고 국도 미지근해졌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준혁이도 마찬가지였고 서연이도 그랬어요. 아내는만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한참 후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그 말 들으면 제가 더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남은 돈으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거.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무슨 돈으로? 준혁이가 말했죠. 제 월급에서 조금씩 드릴게요. 아내는 손을 저었어요. 그건 안 돼. 너희 살아야지. 식탁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저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그냥 뭔가를 삼키는 느낌이었죠. 옆에서 아내는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게는 계속 하셔야 해요. 그래도 수입이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얼굴로 손님을 대하냐고. 서연이가 말했죠.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결국 제 실수였으니까요. 아내는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그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보였어요. 언제 저렇게 늙었을까? 아니면 제가 늙게 만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가끔 들렸죠. 저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죠. 한참 후 아내는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아내는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아내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아내는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죠. 말없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어야겠다고.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내는도 준혁이도 서연이도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야 했죠. 비록 천천히라도 말입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연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그늘이 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가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죠. 조심히 다녀와요.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 넘게 문을 안 열었으니까요. 저는 걸레로 닦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QR 스탠드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당분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금과 카드만 받기로 했죠.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며칠 동안 문 닫으셨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아팠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QR 결제를 못하니까 젊은 손님들이 줄었어요. 여기 QR 안 돼요? 물어보는 손님들이 있었죠. 저는 죄송합니다. 지금은 현금이랑 카드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그냥 나가기도 했어요. 준혁이가 저녁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 준혁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QR 때문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더라고. 그럼 다시 QR을 쓰시는 게? 준혁이가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제 표정을 본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다신 안 써. 준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QR 없이는 장사가 안 됐어요. 매출은 계속 줄었고 적자가 나기 시작했죠. 아내는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가게도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QR을 다시 쓰되 완전히 다르게 하기로요. 준혁이를 불러 말했어요. QR 다시 하자. 근데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준혁이가 물었죠. 어떻게요? 저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소 확인, 스탠드에 투명 테이프로 봉인, 입금 실시간 알림 설정.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새로운 QR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스탠드를 투명 케이스에 넣고 테이프로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누군가 손대면 바로 알 수 있게요. 그리고 결제될 때마다 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했죠. 아버지, 이제 입금될 때마다 문자 올 거예요. 준혁이가 설명했습니다. 매번 확인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한 건도 놓치지 않을 거야. 준혁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새로운 QR 스탠드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투명 케이스에 들어있고 테이프로 봉인돼 있었어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볼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꼼꼼하시네요. 한 손님이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번 당해봐서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스탠드를 확인했어요. 봉인 테이프가 그대로 있는지 주소가 맞는지 꼼꼼히 봤죠. 결제가 될 때마다 문자가 왔고 저는 즉시 확인했습니다. 띵 소리 다음에 문자가 오면 그제야 안심했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박 형님, 그거 왜 그렇게 꽁꽁 싸매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이거 바꿔치기 당해서 큰돈 날렸어요. 그분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검은 모자 쓴 남자, 가짜 QR 스탠드, 사라진 3천만 원까지요. 그분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도 조심하세요. QR 스탠드 매일 확인하시고 누가 손대는지 잘 보세요. 그분은 당장 자기 스탠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실수가 다른 사람에겐 도움이 되는구나. 그 후로 시장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QR코드 조심하세요. 바꿔치기 당할 수 있어요.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가능해? 하지만 제가 은행 명세서를 보여주자 모두 놀랐습니다. 상인의 모임에서도 발표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 말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쉽게 당했는지, 얼마나 정교했는지요. 여러분도 제발 조심하세요. 그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QR 스탠드를 봉인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확인해주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보이면 알려줬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실수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출도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QR 결제도 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번 확인하고 매번 의심했죠. 편리함보다 안전함을 택했어요.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아내는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물론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천천히라도 다시 모으면 됐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6달쯤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는 시장을 돌며 물건을 팝니다. 준혁이는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고 서연이는 SNS를 관리해줘요. QR 스탠드는 여전히 투명 케이스에 봉인돼 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한번 당해봐서요.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죠. 요즘은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니까요. 매일 아침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게 문 열고 QR 스탠드를 꺼내 봉인 테이프를 확인해요. 조금이라도 뜯긴 흔적이 있으면 바로 바꿉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주소를 스캔하죠. 제로페이 KR인지 확인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요. 결제가 될 때마다 문자를 확인합니다. 띵 소리 다음 문자가 오면 입금 금액을 봐요. 손님이 낸 금액과 맞는지 체크하죠.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오히려 확인 안 하면 불안합니다. 어느 날 젊은 손님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QR코드 사기 당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손님이 말했죠.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많대요. 사장님처럼 봉인해 두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은 손님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요. QR코드 조심하세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더 위험해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같이 확인하세요.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는 디지털이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띵 소리만 믿으면 안 됩니다. 돈이 정말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해요. 둘째는 QR코드도 현금처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손대게 두면 안 돼요. 봉인하고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민원실에서도 시민들을 믿었고 가게에서도 손님을 믿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당합니다. 넷째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3천만 원을 잃었을 때 가족은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준혁이는 자기 잘못이라고 했고 서연이는 같이 해결하자고 했죠. 아내는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섯째는 실수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시장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조심하기 시작했죠. 제 실수가 다른 사람을 지킨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R코드는 작지만 그 안에 당신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지키는 건 기계가 아니라 우리 손끝이에요. 매일 확인하세요. 의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 받으세요. 혼자 하려다 저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QR 쓰시면 자주 확인해 주세요. 주소가 맞는지, 봉인은 돼 있는지, 입금은 제대로 되는지요. 어르신들은 한 글자 차이를 못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켜드려야 해요. 저는 지금도 가끔 후회합니다. 그날 검은 모자 쓴 남자를 의심했더라면, QR 스탠드를 확인했더라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조심하는 수밖에요.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제 30해가 담긴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배웠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위험하고 사람은 제가 믿은 것보다 약하며 가족은 제가 알던 것보다 소중하다는 걸요. 지금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벌지는 못하지만 잃지도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내는와 함께 아침을 먹고 가게에 나가 손님을 만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QR코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무심하고 확인하고 조심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